지금 보이시는 게 작년, 작년 논문 특강의 제목이었답니다. 근데 이거 써놓고 나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제 무의식적인 동기 같은 게 작용하지 않았나 후회를 하는데요. 이게 약간 어떻게 쓰나, 이게 how to write 뭐 이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좀 패배적인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을 담아서 6개월 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이렇게 쓴다 로 바꿨어요. 그래서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꿨고요. 근데 저의 진실한 심정을 다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좀 물음표가 남아있긴 하죠. 오케이. 그래서 그 공부의 순서가 잠깐 서론, 뭐 제가 여러분 만나면 맨날마다 하는 잔소리 좀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 연구 논문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이유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진행하는 스텝들, 단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를 진행한 그 성과가 종이에 담긴 게 연구 논문이잖아요. 그래서 논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의 이재인 선생님을 모시고 SBS 실습을 하는 걸로 오늘 첫 시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논문의 의미, 사이버대학, 지금 뭐 3, 4학년인 우리들에게 뭐 1학년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과연 필요할까라는 그 의문을 제시하게 되는데, 뭐 글쎄요 하는 대답이 나올 만하다. 제 마음속에도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 뭐 여러분 온전히 이런 대답을 지지한다. 뭐 이럴 수 있겠는데요. 일반 대학생들과 우리는 틀리다. 뭐 나이만 틀립니다. 20대가 우리는 좀 많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거는 여러분 현실 검증이라고. 환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거다.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은 역기능적인 거다. 그리고 뭐 톱스쿨 다니는 학부생들도 사실은 졸업 논문은 요식 절차이더라. 학부에서는 교수들이 별로 신경 안 쓰더라. 그리고 석사 수준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뭐 보편적인 감각도 있고요. 그리고 상담심리학과는 이걸 제목을 바꿔야 돼. 실용상담학과로. 빗나간 유머였습니다. 네, 그래서 실용상담학과이기 때문에 상담만 잘하면 되지 왜 논문 써야 되느냐 하는 뭐 실용실버학과. 왜 프랙티스만 잘하면 되지 왜 학구적으로 깊이를 더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실버산업학과 부럽습니다. 이게 200명, 300명이나 있어서요. 참 부러운데 2, 300명이나 되는데 이 제한된 교수 인력으로 어떻게 다 뒷감당을 하냐.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논문 위에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상담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데 졸업 시험을 쳐라 논문을 안 쓰려면 하고 이제 대안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1차 신청을 받았는데 논문 대 시험의 비율이 얼마일지는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무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은 다르죠. 철 들고 시작한 거니까 더 큰 결실을 얻고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일을 함께 한다는 게 핸디캡이 되지 않는다. 이게 접어주기보다는 자신에게 더 많은 힘을 걸어주길 바랄지도 모른다. 이게 빗나간 기대. 일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톱스쿨은 아니지만은 하여튼간에 이 사람들하고 여건이 많이 달라서 학부 4년을 우리가 야무지게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한 3분의 1? 반은 너무 지나친 거고 우리 교과 과정의 3분의 1은 학부 수준을 이미 넘어 있는 과목들이 많아서 학부와 대학원에 이렇게 걸쳐 있는 느낌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논문 쓸만하다고 생각하고 상담만 잘하면 쟁의로 그칠 수 있다. 근데 이거 오래 못 삽니다. 상담자로서. 그래서 학문적 영혼이 있어야 중심을 잡고 오래 실무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답니다. 그래서 실무 전문가로서 오래 장수하려면은 학문적인 중심을 갖춰야 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명수가 많아서 참 도전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머리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주변의 지원을 받아보자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4년 공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논문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다 이렇게 정직하게 공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 묻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 그 학사 시스템에 구멍이 몇 군데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술술 새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논문이라고 뭐 예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게이트 키핑처럼 길목 차단처럼 딱 지키고 너무 과학적인 용어인데 아무튼 딱 지키고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이제 그 고되었지만 뭐 진한 공부의 결실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 주변에 그 인식들이 썩 그 호의적이지 않아서 그런 걸 불식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양이 많으면 질이 떨어진다. 대량 저품질 생산이라는 그런 그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질이 좋으면은 양은 작아야 된다. 뭐 이렇게 반대 관계, 시소 타는 것처럼 그걸 갖다가 퀄리티, 퀀티티 트레이드 오프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하면 이게 자연계의 불변의 법칙은 아니다. 양이 많아도 질도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상담을 업으로 삼아서 하여튼 간에 인생 이모작도 좋고요. 그 직업을 계속 가지자면은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준다. 논문은. 그리고 이게 뭐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내가 하는 공부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공부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 평가의 기준이 외부에 있고요. 상담받고 심리치료 받으면서 좋아지는 기준 중에 하나가 판단의 기준이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변화거든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논문 쓰면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과 일치하게 시험보다 논문이 한 2배 정도 많은 수치이더군요. 120명 중에서. 이번 학기 말입니다. 그리고 왜 경험적 연구 논문인가 하는 파트로 들어가죠. 그래서 논문의 종류가 지금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그 empirical study에 대한 리포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연구자가 독자적인 아이디어에 따라서 실험을 하거나 서베이를 하거나 그래서 그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논문화했다 그래서 원적, 오리지널 리포트란 말 쓰고요. 그리고 구성의 순서는 이거 우리가 자꾸 들을 말인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들어가는 부분 있고 연구 방법 그리고 결과 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서론은 이 연구의 목적이 뭔지, 이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려는 그 구체적인 연구 가설이 뭔지를 밝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연구 방법은 그 측정해야 되잖아요. 실험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설문지를 썼는지 등. 그리고 결과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통계의 비중이 아주 크게 부각되죠.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표시된 숫자들을 잘 정리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뽑아내기 위한 작업을 이제 결과 부분에서 시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논의는 한마디로 결과를 놓고 회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보고 뽑아낼 수 있는 시사점을 다 뽑아내려는 시도가 이제 논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감 잡으시죠? 이게 사실 제일 핵심이 뭐냐 그러면 결과가 제일 핵심이죠. 이게 내 연구가 발견해낸 무엇이고 그 전후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붙어 있는 게 서론이고 그 후에 붙어 있는 게 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관 논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경험적 논문과 다르게 직접 그 예담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겪어보는 과정이 없어요. 인간들을 대상으로 내 아이디어가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미 출간된 논문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다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출간된 자료들을 잘 통합해서 현행 연구의 문제를 밝히는 그 이론적 분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종설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자 다가오시죠? 종합적인 논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설.
그리고 이게 제가 그 작년에 여러분 좀 웃겨보겠다고 종설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두 번째 들으신 분 있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횡설수설할 때 횡설하고 비슷하지 않나는 생각 했는데, 예, 뭐 생각하고 나면 그 유머도 참 내가 그런 걸 왜 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시간의 테스트를 거치면 뭐든지 새롭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면은 뭔가 성장의 기회가 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횡설수설이죠. 지금 막 이렇게 얘기되는 게. 근데 종설은 물론 이 종자가 가로 종자는 아니에요. 세로 종자는 아니지만은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미 진행된 그 기존 연구들을 잘 묶어서 의미를 뽑아내는 그런 논설이다 하고 볼 수가 있고, 보시면은 뭐 구성 순서는 우리랑 썩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경험적 연구를 하지만은 연구 목적을 먼저 밝히고 선행 연구들을 다 요약합니다. 이 문헌 조사를 되게 하여튼간에 집중력 있고 포괄력 있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잘 비교해줘. 요리조리 비교하고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관계, 연구들 간의 관계, 뭐 이 연구에서는 나왔는데 저 연구에서는 왜 안 나왔나, 차이점, 불일치 등을 이제 확인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가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 하는 향후 연구의 단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요. 잘된 종소를 하나 읽으면, 잘된 이 리뷰 아티클을 읽으면, 그 주제에 관한 차후 연구는 뭘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성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게 잘 적혀진 리뷰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뷰 논문을 학계에서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되고 검증된 리뷰 논문은, 많은 연구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도약대 같은, 가설의 어떤 창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이렇게 제가 한국임상심리학회지에 들어가서 개관 논문, 개관이란 말을 들어간 논문을 검색해봤는데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불안 민감성의 개념과 작용에 대한 개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측두역간질의 기억 손상에 대한 개관, 뇌졸중 후 우울증에 관한 문헌 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임상심리학회지가 개관 논문을 잘 안 받아줬던 것 같고요. 제가 재밌게도 이게 두 개가 제 논문입니다. 원투가. 그래서 제가 학회 분위기를 모르고 무식하게 개관 논문을 이렇게 제출해서 통과됐던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개관 논문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경험적 논문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적 논문은 개관 논문하고 많이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른 것이, 기존 연구의 저수에서 좀 더 발전된 이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관 논문과 유사하나 필요하면 경험적 정보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뭐 실험이나 서베이를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 논문은요. 그래서 이게 영어 제목이라서 찾아봤는데 이론적 논문 딱 떨어지는 게 없어서 영어 제목 가져왔는데요. On evaluation of differences between Freud and Erikson's theory of ego.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이고 이론과 에릭슨의 이론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비교해보는 게 이론적 논문의 한 예일 수 있고요. 이 방법론적인 논문은 우리랑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 통계 잘하시는 분들, 실험 설계 잘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통계 분석 방법을 제시하거나 기존의 방법에 대해서 수정을 주장하는 부분 논문 이런 것들이 이제 방법론적인 논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세 가지 보이시죠? 세 가지 1, 2, 3. 여기 다 눈으로 읽혀지시나요? 첫 번째가 별량 분석 사용에 잘못된 관행, 두 번째가 우울성과 충동성, 세 번째가 우울과 통제지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방법론적인 논문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응? 뭐 어떤 것 같으세요? 역시 작년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맞추네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이게, 그렇죠? 1번, 별량 분석, 분산 분석, 이게 방법론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례 연구인데 이거는 임상이나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이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문제를 설명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와 함께 작업하는 동안 얻은 사례를 기술하는 겁니다. 예를 보시면 금방 다가오십니다. 여성 알코올 중독자의 중독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오케이. 그다음에 편집증 아내를 둔 남편에 대한 개입 사례 연구. 이건 뭐 짐작컨대 의부증 정도 될 것 같은 느낌도 주는데요. 그럴 때 남편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뭐 되게 관심 있을 만한 사례 연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때는 항상 강의할 때나 뭐 연구할 때나 다 똑같은데요. 이 비밀 보장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이 알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또 제가 만났던 내담자는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례 연구에서 그런 균형점을 찾는 게 문제가 되고, 뭐 많은 경우에 사실은 연구자로서의 명성을 포기하죠. 사례를 보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곤 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들었어요? 5가지 있어요. 5가지. 이거 5가지는 금방 기억나세요? 경험적 논문, 그 다음에 개관 논문, 그 다음에 개관 논문과 비슷하지만은 2가지 이론을 대비시키는 이론적 논문. 4번째가 우리랑 좀 거리 멀지만 통계 분석 방법 가지고 이렇게 검토하는 방법론적 논문. 그 다음에 끝으로 상담 사례, 임상 사례를 이렇게 제시해서 임상적 지혜를 공유하는 사례 연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기준으로 학위랑 관련되느냐에 따라서 학위 논문 여러분이 쓰시는 거 학사 학위 논문, 박사 학위 논문 이거를 thesis,라고 dissertation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 다음에 그냥 학위를 마치거나 아니면 학위 과정에 있거나 학위랑 무관하게 이렇게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저 같은 교수 같은 경우는 그게 그냥 있으면 안 되고 1년에 한두 편 정도의 논문을 꾸준히 이렇게 발간해야지만 저의 지위가 유지가 돼요. 모든 대학 교수들이 다 그런 업적 관리 시스템에 지배를 받고 있는데 뭐 바람직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논문을 학위를 다 따고 나서도 부지런히 논문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학술 논문, 리서치 페이퍼, 아티클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데 차이가 좀 있죠. 여러분 분량을 조정해야 되는 건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이것 중에 보통 한국 임상심리학회지, 상담심리학회지 보면은 이게 두께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한 200페이지 정도, 150페이지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논문들이 많이 투고가 되니까 이쪽 논문들은 일반 학술 논문들은 되게 콤팩트하게 쓰는 게 원칙이에요. 간략하게 쓰는 게 그러니까 뭐 군더더기 붙이지 않고 골자만 딱 쓰는 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페이지 수로 돈을 내야 돼. 별로 안 다가오시는군요. 한 페이지당 뭐 10만 원씩 낸다고 쳐봐. 그러면 한 페이지라도 세이브해야 되는 10만 원씩 안 내요. 다가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컴팩트하게 쓰게 되고요. 이쪽 학위 논문은 뭐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내 논문이 그냥 한 권이 전부잖아. 독립적인 볼륨이니까 마음껏 쓰죠. 마음껏 쓰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상황인데 마음껏 못 쓰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단면 인쇄, 양면 인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문을 받아보면 되게 두꺼워가지고 압도당하는데 딱 받아보니까 한 면만 인쇄한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아무튼 우리는 자유롭게 풍부하게 논문을 쓸 수 있는 학위 논문을 앞에 두고 있다. 자유롭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럴 때 뭐 소외감 같은 거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5가지 중에서 제 1번 타자, 경험적 논문에 집중하자 하는 게 뭐 우리 교수들의 대체로 합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이나 실버산업학 등이 사회과학으로서 사회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경험적 논문이라는 게 예비과학자로서, 이 사회과학도, 인문과학도, 사회과학도, 과학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 보는 거, 탐색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경험적 논문을 한번 써보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심리학이나 넓은 바다에
돌멩이를 한번 던져보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반향이 있든 없든,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도움이 되는 돌이든 짱돌이든 한번 던져보는 게 경험적 논문을 쓰고자 하는 시도다. 그래서 과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첫 실습이다. 첫 실습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만 열심히 외워서 시험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이론을 마치 제가 만들어낸 사람처럼 막 진지하게 막 얘기하고, 제가 다 아는 사람처럼 얘기했죠. 근데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그 이론을 독창성 있게 만들어낸 자들은 다른데 이렇게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돼보는 기회라 이거야. 이제 생산자로서, 지식의 생산자로서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경험적 논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쓴 논문을 다른 사람이 인용해요. 혹은 뭐, 운이 좋으면 강의 시간에 얘기해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제 논문을 기억하고,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컨닝페이퍼를 만들어요. 이거 대단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게 이제 생산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회과학의 주요 도구인 통계를 익힐 수 있는 기회. 이거 사실 별거 아닌데, 안 해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겪어보면 언덕인데, 안 넘어보면 뭐 이렇게 높은 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해보자. 가능하다. 그리고 경험적 논문이, 아까 그 개관 논문을 n분의 1로 포함한다. 그러니까, 개관 논문이 서론이 해당되는 거예요. 개관 논문에 서론이 해당되고, 여기다가 방법을 붙이고 결과를 뽑아서 논의를 하면 경험적 논문으로 되는 거니까, 경험적 논문을 쓰다 보면 소규모일지언정 개관 작업을 하게 된다 이거야. 이론적 배경을 훑어보는, 남의 논문을 읽어 제끼는 그 작업을 하게 되므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경험적 논문이 더 포괄적이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경험적 논문을 추천드린다. 하나를 통해서 두 가지 맛을 다 볼 수 있으므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 연구의 용어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리서치 이거 흔히 쓰는 말이죠. 연구란 말 흔히 쓰는 말인데 이게 그 논문 작성법 책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거 제가 논문 쓸 땐 주먹국을 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논문 이렇게 써라 이거 되게 친절한 강의예요, 사실은. 그냥 이거 가르쳐주는 교수도 없었었고, 근데 아무튼, 제가 이번 기회에 논문 작성법을 키워드를 넣어봤더니 하여튼 책이 유루루 나옵니다. 친절한 교수가 사방에 숨어 있어가지고, 그 책을 막 써서. 제가 그걸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깊이 생각하고 사를 따져보는 일이 연구다. 괜찮은 얘기 같고요. 그래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출발점이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연구 문제라고 해요, 연구 문제. 그거 아니야? 연구라는 게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왜 그럴까? 왜 여러분, 우울증이 여자분이 남자보다 유병률이 꽤 높은 거 아시죠? 2배 이상. 2배 정도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울증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을까? 이거 알고 싶지 않아. 이게 연구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 혹은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리서치다. 그 중에서도 경험적 연구라는 것은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이 연구 문제에 대한 앤서를 얻어내는 과정이 과학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요소보다는 개인 바깥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답을 찾는 거죠. 그렇죠. 왜 여자가 우울증이 많은지 여쭤보면 다 한마디씩 하실 수 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자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 의견을 형성하고 막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경험적인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의견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적 연구가 되려면 3가지 특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잘 한번 설명해 보고 싶은데, 객관성. 이게 주관성이 반대죠. 그래서 관찰 가능한 대상으로 객관화 시켜야 된다, 연구 대상을. 그 다음에 경험주의는, 이거는 짐작만 하지 말고 실제로 물어보고, 과제를 시켜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정확성과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반복 검증,
반복 가능성은 한 번만 경험적으로 검증하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한 연구를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랬을 때 비로소 경험적 연구에 그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요. 뒤에서 설명할 그 경험적 논문의 그 구성 스타일이 이러한 객관성, 그리고 경험성, 그 다음에 반복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연구의 절차인데, 요게, 이렇게 8가지 단계로 정의할 수 있고요. 여기 여러분 좀 처음 들어보는 연구 문제, 연구 가설 이런 게 흔히 쓰는 말이 아니어서 귀에 와그락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래도 자꾸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한번 미분해 보세요. 맨 처음에 관심 분야를 선정한다. 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 나는 상담 중에서도 정신병리 쪽에 관심이 있어. 아니야, 나는 그 인본주의 상담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관심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 폭이 넓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론과 선행 연구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이 연구 문제로 이렇게 구체화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연구 문제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게 되면 연구 가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죠? 점점 좁아지죠? 관심 분야에서 연구 문제로 연구 가설로 이렇게 범위를 좁혀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공부 과정. 공부를 혼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석사 과정에서는 이 공부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열기도 합니다. 특정, 관심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한 6개월 동안 계속 논문을 읽어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구 가설이 5번째 설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연구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내담자 혹은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을 해서 애초에 내 연구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을 하죠. 가설 검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가설 검증 결과에 대해서 해석과 설명, 시사점, 한계, 그다음에 다음 사람은 여기서부터 연구하시오, 향후 연구 방향 등을 제시하는 논의로 구성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 단계씩 하나씩 보시면 관심 분야의 선정인데 이게 그렇죠? 이게 뭐를 논문을 쓸까 했을 때. 막연하게 어렴풋하게 가장 먼저 그려지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관심 분야일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 선정은 닥쳐서 한다기보다는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씩 진행되어 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평소에 해야 될 일이다. 평소. 그래서 구체적이고 이게 이제 그 논문 작성법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인데 구체적이고 분명한 해답은 없고 스스로 탐색하고 자신의 지적 호기심이 연결되는 곳에서 관심 분야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제 공부해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4년 동안 강의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시험도 많이 치르시고 그리고 어떤 강좌는 과제도 많고 보고서도 제출해야 되고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고르게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했던 과목, 더 인상적이었던 강의, 그리고 고생해서 작성했던 보고서가 논문을 쓸 때 이렇게 관심 분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연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지금 다 씨를 뿌리고 계신 상태고요. 그래서 교수한테 질문을 서너 차례 또 하게 된다든지, 참고 서적을 추천해달라고 질문을 올린다든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 혹시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관심 분야가 그런 활동을 했던 주제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담 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이 개인적 문제를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담 심리학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부터. 그래서 개인적 문제가 연구 문제로 화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연구 주제로 이렇게 딱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 보시면 대충 저 사람의 그 핵심 문제가 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계선 성격장애에 끌려. 이거 그러면 경계선 성격장애랑 관련이 있나? 정서적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뭐 실버 산업 같은 경우 은퇴 후에 생기는 우울증에 관심이 가네. 그러면 예, 뭔가 이렇게 개인적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 관련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관심이 가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려운 말로 이론과 선행 연구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 역시 평소에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과목을 추가로 더 듣습니다. 뭐 아동학과까지 가서 듣고 오시고, 관련된 책을 혼자서 읽어보다가 중간에 덮고, 뭐 등 활동을 하시죠. 기회가 된다면 관련된 논문을 찾아서 읽어보는 활동. 그리고 더 맹렬한 사람은 스터디 그룹을 논문 세미나 그룹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조금 좁아지면 연구 문제로 가는데 관심 분야를 좁혀서 연구 문제로 구체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좁혀집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에 끌려가 관심 분야였었는데 조금 좁아지면 경계선 성격장애 중에서도 그들의 사고방식, 극단적인 것 같아 좀.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좀 가깝게 느껴져. 혹은 은퇴 후 우울에서도 그 우울한 경우에 부부싸움이 많은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격렬한 부부 불화를 동반하는 우울증에 관심이 있어. 뭐 이렇게 연구 문제가 구체화되죠. 그리고 사실 이 연구 문제의 선정이 연구의 절반이 되는 거고요. 이걸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문제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생기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심리학과 다닌다고 개인적 문제를 곧장 연구 문제로 이렇게 번역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와. 왜냐하면 보편적인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그 정통적인 방법은 남들이 한 연구를 잘 읽어보고 여기저기 따져보고 그들이 열심히 했지만 빈틈이 뭐 없는지, 그들이 열심히 했지만은 못 건드린 영역은 없는지, 여러 사람들이 바보처럼 놓친 부분은 없는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런 그런 까다로운 시각으로, 탐구하는 시각으로 기존 연구들을 이렇게 훑어가는 방법이 사실은 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남이 써놓은 여러 개 연구 논문을 밟고 지나가서 쌓아 올리는 방법을 이제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평범하게 안 보고 자꾸 따지듯이 문제를 찾으려는 시각으로 자꾸 읽어야 되는데 이것을 무슨 사고라고 부르냐면은 비판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면서 읽어라. 그냥 제가 강의하면 다 그렇지 하면서 다 이렇게 수긍하고 들으시잖아요. 질문도 억제하시고. 질문하면 뭐 후환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러시는데 그게 비판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양반이 뭔가 놓치는 거, 저 양반이 뭔가 말끝이 흐리는 부분 그런 걸 봐야 된다 이거야. 거기서 아픈 부분을 찔러. 물론 오늘 저한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남의 논문을 읽으면서, 제발, 남의 논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라, 이거. 그래서, 이게 선행연구, 남들이 한 연구를 선행연구, 앞서간 연구라 이런 뜻이죠. 선행연구의 가설, 방법 등에서 결점을 찾아내라 이거야. 그 다음에 이를 보완한 연구를 계획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구자의 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언뜻 얘기했죠? 논의 부분에 뭐가 나온다, 논의 부분에. 자기가 한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외국에서 나온 모 잡지는 거기 소제목으로 딱 정해져 있어. 본 연구의 제한점 하고 딱 이렇게 그 패러그래프를 완성해야 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던데. 근데 그게 자아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결국은 연구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 위한 거예요. 단일 연구의 한계를 받아들여야죠. 내가 뭐 욕심이 많아서 연구 7개 한꺼번에 했어. 한양사이버대학교 학부 졸업하려고. 7개를 연타로 했다 할지라도 7개 뒤에 꼬리는 남는다. 미완성의 꼬리는 남고 그 꼬리를 잡고 새로운 연구자가 연구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
오케이. 그래서 선행연구가 여기 나오죠. 아직 다루지 못한 영역을 찾아내서 연구를 확장시키는 아이디어를 내보자. 그리고 상담이나 임상하는 경우는 환자가 교과서일 수 있죠. 임상 경험의 교과서여서 아이디어 연구 문제를 뽑아내는데 이것도 임상 경험도 괜찮긴 한데 이것도 뭔가 학구적인 논문들의 뒷받침을 받아야 돼. 이게 뭐 세상에 임상하는 사람 많은데 나만 이런 경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연구 문제를 충분히 좁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령이 있는데 한 번에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겠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공 가능성이 내 짐작이 맞을지 안 맞을지 하는 겁니다. 나의 연구 가설이 정말 현실에서 존재하는 진실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헛생각이었었는지 100사람한테 설문지를 돌리고 뭐 50사람한테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를 뽑아봤더니 내 연구 가설이 맞지 않는 거로 나왔어. 그러면은 이게 뭐 실패죠, 실패. 물론 실패라고 나쁜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실패를 딛고 또 다른 연구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게 그 사회가 냉혹해가지고요. 그 가설이 입증이 안 되면 흔히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은 대부분 학술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해요, 거절. 그리고 뭐 선생님들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졸업도 안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패한 연구다. 졸업 못하는 겁니다. 잘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내 가설이 현실에서도 작용함을 밝히는 그 순간까지 타당한 심리학 이론의 한 조각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라는 게 뭐 우리들의 방침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아니다 싶으면은 바꿔야 돼. 연구 가서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플랜 B로 돌아가야 돼. 플랜 A가 안 맞으면. 그리고 뭐 이렇게 고집 부리지 않고 전환하는 거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항상 그 보관을 생각하라고 자꾸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로포절 할 때도 하나만 하지 말고 2개 생각해 오라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여러분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요. 플랜 B가 있으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연구 가설 한 2개 정도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단계죠. 3단계 공부했고 4단계가 이제 그 연구 관심 분야, 연구 문제, 그 다음이 이제 연구 가설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좁아지는데 역시 연구 가설을 뽑아내기 위해서도 또 아까 연구 문제를 좁히기 위해서 했던 공부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말들이 그 비판적 객관 또 나오죠.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자꾸 이렇게 좁혀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좁혀진 연구 문제를 앞에 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가령 뭐 경계선 성격장애의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관심이 있어. 그런데 이게 선행연구에서 어떻게 다뤄졌을까? 이런 관심 갖잖아요. 그래서 막 찾다 보면은 뭐가 나와. 이분법적 사고 이런 개념을 발견해. 그러면 경계선 성격장애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이분법적 사고를 많이 사용할 것이다. 이게 연구 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도서관에 많이 출입하는 시기이고, 이 공부를 통해서 연구의 윤곽이 뚜렷해지는 게 이게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무슨 한의학, 그 한의사한테 치료받을 때 중간에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 있죠. 오히려.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해서 명현현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갑자기 증상이 더 도죠. 그런 것처럼 원래 생각을 클리어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가설을 딱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읽었거든. 무리해서.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더 휘저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완전히 헷갈려, 여기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게 저는 명현현상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만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몸살 같은, 연구 몸살 같은 느낌 들어요.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쉽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몸살을 거쳤던 것 같고요.
제가 고백학원데 2번의 몸살이 있는데, 이거 연구 가설을 구체화시킬 때 몸살 한번 앓고요. 그 다음에 결과 분석할 때, 뭐, 하여튼간에 또 몸살을 앓습니다. 근데 그게 못해서가 아니라,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다 해보려고. 그래서 한 4월 동안 결과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뭐 저렇게 해도 막 그게 몸살을 또 앓는데, 뭐, 저는 그 정도 2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거 한번 겪어보십시오. 뭐,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는 산만해지고 혼란이 더 가중되는 일시적인 상태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겪는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그런데 그때 읽어놓은 것들이 결국은 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논의를 쓸 때도 도움이 되고, 뭐, 향후 연구, 다른 연구를 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듯이, 선행 연구를 볼 때, 연구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동원해라.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몇 가지만 볼까요? 단순히 지식이나 내용을 흡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읽어라. 여러분, 좌뇌와 우뇌를 이렇게 분리해서 하듯이, 한편으로는 그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요, 이렇게. 정보 흡수. 근데 다른 쪽 뇌로는 끊임없이 의문표를 제시하는 거야. 냉소적으로. 저 말이 맞을까? 믿어도 될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회의주의를 가져야지만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계속 나오죠? 타당한가를 검토하고 결점 찾고 보완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해결된 문제가 숨어 있어. 혹은 고백돼 있어. 논문 마무리에. 그걸 찾으라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예외적인 상황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맞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연구 결과를 연구자와는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노력하면서 읽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은 현상도 다른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답니다. 마치 우리가 인지치료할 때 같은 상황을 보는 시각이 2가지인 것처럼 이 연구자가 제시하는 가설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안적인 가설로도 똑같은 상태를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잘 못 들겠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그 연구자가 탐색해낸 결과가 맞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의 가설뿐만 아니라 대안적 가설도 똑같은 상태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되게 도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백을 자꾸 하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논문을 한 편 냈는데, 부끄럽게도 대폭 수정해서 다시 논문을 내라는 그 결과를 받고,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 이러면서, 이게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저의 그 논문을 심사해준 그 동료 학자가, 이름이 안 나와있죠. 그 사람. 이름 나와있으면 이제 조금 문제가 되니까 이름 안 나와있고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 결과는 극단적인 사고가 문제라는 점인데, 그 사람은 극단적인 사고가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똑같은 현상인데 나는 극단적인 사고가 이것을 설명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양반은 그게 아니라, 극단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가 그걸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 맞아. 그 사람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극단적인 사고가 더 설명력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냈는데 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상 못 합니다. 제가 당하는 만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먹이사슬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뭐 교수가 학문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신경증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네, 알겠습니다. 제 내담자들이 이 강의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 원고에 포함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 넣었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그 PDF로 올리든지 이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몇 번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함께. 근데 겪어보니 우리의 경우는 선행연구 기관이 약해. 이게 제가 쪼는데도 좀 약하고요. 그리고 기존 연구자들의 논문 읽고 그 흐름에서 새로운 연구 문제를 발굴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 여러 개 연구 페이퍼를 밟고 올라가가지고 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인데, 이거보다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 고르고 이와 관련된 서너 가지 논문을 주섬주섬 읽는 거야. 그래서 틀을 갖추는 거지. 이론적 배경을 리뷰한 것처럼. 근데 이게 제가 증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누구를 욕하기 위한 건 아닌데 좀 미안하다. 비난하기 위한 의도는 아닙니다. 하고 A, 출생 순위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고 되어 있고요. 하고 B는 출생 순위에 따른 부모의 양육 태도가 성인이 된 형제자매의 의사결정 시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고 C는 기독교인의 신앙 성숙도와 자기 효능감의 상관에 대한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저는 출생 순위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도교수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연히 3명을 했는데 2명이 출생 순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하고 C의 직업을 한번 맞춰보세요. 기독교인의 신앙 성숙도와 자기 효능감의 상관에 관한 연구를 초안으로 갖고 오셨어요. 하고 C의 직업은? 목사님.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하고 A도 출생 순위에 대한 한이 많아. 하고 A는 장녀야. 그리고 지금 이거 취업 스트레스 느끼고 있어 지금. 오케이, 그런 거고. 하고 B는 또 출생 순위에 한이 많아. 둘째야. 그리고 엄마가 언니만 좋아했대. 그래서 언니가 자꾸 엄마한테 의존하는데 이거 그 얘기 아니야. 출생 순위에 따른 부모의 양육 태도가 성인이 된 혼자자의 의사결정시 미치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이게 참, 그렇죠. 진지한 연구 과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선행 연구가 거의 없지. 이렇게 구체적인 특정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 3가지가. 그래서 이게 지금 시소를 타고 있는데 이쪽이 너무 무거워. 인생사로부터 오는 개인적 관심사, 하늘에서 떨어지는 아이디어야, 이거는. 탑다운이라면 탑다운. 이거 너무 세고, 선행 연구로부터 오는 학구적인 관심사, 바닥에서 쌓아 올린 아이디어, 바텀업. 이거 영어 이해할 수 있죠? 탑다운, 바텀업. 이쪽은 너무 가볍다 이거지. 그래서 이쪽을 좀 무겁게 만들어야 돼. 우리 논문 지도 시스템이나 아무튼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지도하실 때 필요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이 쓴 논문 좀 많이 읽고, 마음속으로 이론적 바탕을 두텁게 깔아놔라. 일단, 관심 분야에 관한 이 행동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이런 학문적 근거가 있는 바탕 위에서 동시에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가 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나만의 아이디어를 밀어붙일지 아니면은 잘 읽고 이렇게 기초부터 쌓아 올릴지 하는 거, 이 균형을 상당히 중요하게 안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게 또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연구 가설을 위한 이론적 배경, 이것도 추가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가설을 만들어낼 때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의 머릿속은 변인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베리어블로. 겪어보세요. 베리어블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뭐를 독립변인으로 할까? 여태까지 기존 연구자들이 건드리지 않은 중속변인이 뭘까? 뭘 매개변인으로 한번 넣어볼까? 등. 사실은 조금 한 달 후에 한번 겪어보세요. 다 그때 머릿속 복잡할 때 다 변인들이 막 여기저기 튀어다니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내가 밝히고자 하는 심리학적 연구 문제는 원인이 되는 독립변인, 이거 공부 다 하셨죠? 그 다음에 결과가 된 종속변인으로 진술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선행 연구 더 발전시키고 빈틈을 보완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존 연구 흐름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무르는 게 이 변인이다. 변인을 하나 넣거나 빼거나 변인을 반만 색을 칠하거나, 이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변인을 주물럭주물럭 거려서 새로운 연구 설계가 나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궁극적으로는 하십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하고 많이 상의하시고요. 이거 제가 여러분 선배들, 우리보다 먼저 논문 쓴 사람들 그 데이터를 넣어놨는데, 이거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다들 잘했어요. 과외 시간 및 과외 자발성이 과외 스트레스와 학교 생활 부족에 미치는 영향이 변인 몇 가지 눈에 들어오세요. 응? 하나, 둘, 셋, 4개 들어오잖아. 응? 여기서 이게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럼 원인은 뭘까?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겠죠? 그러니까 독립변인이 내가 줌으로는 조작하는 변인이거든, 원인 변인. 그럼 뭐겠어,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거 기억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 원고에서 더 힘을 내시는 거고.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튼. ADHD 같은 건 아닐까? 글쎄, 잠깐 너무. 아니야, 이건 적절한 관심사였더랬었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 그래서 과외 시간하고 자발성이,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되는 충동적 대답을 했다, 이런 뜻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다음에, 용석변으로는 과잉 스트레스 학교 생활 적응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하고랑 전화 통화를 해볼까 하다 안 해봤어. 너무 놀랄 것 같아서. 물어보고 싶었어. 당신 처음부터 4개의 변인 들고 갔었어? 지도교수한테? 물어보고 싶었었어. 그런데 내 짐작에 4개 안 들고 갔었을 것 같아. 네. 다 이렇게 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인을 주물럭거리는 과정에서 이 4개로 늘어난 거지. 분명히 여기서는 선행연구의 차별점을 생각했을 것이고, 관심 있는 연구 현상을 보다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빠진 변인은 없는지, 이런 것을 고민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연구 변인 다듬기, 이거 저의 경우인데요. 출생 순위가 취업 스트레스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고 돼 있죠? 이게 원래 들고 온 거였었어. 근데 우리가 작업을 했죠. 주물렀죠. 그래서 출생 순위와 부모의 기대감의 차이가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으로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달라졌어요? 여기 들어갔잖아. 독립변인이 몇 개, 여기 독립변인 1개죠? 독립변인 몇 개가 됐어요, 지금? 2개가 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독립변인 하나와 종속변인 하나 들고 왔었는데, 그러면 세상이 너무 단순하잖아. 이렇게 하나하나로 설명하면.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을 그래도 커버해 보려면은 요쪽 모서리를 하나 맡아줘야 된다. 요쪽 모서리가 뭐야? 부모 기대. 그래서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출생 순위가 높고, 그리고 부모 기대가 높을 때, 2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취업 스트레스가 강하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만약 출생 순위만 생각했으면 장녀가 취업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장남이 많습니다는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 부모 기대라는 변인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오케이. 자, 아무튼 요런 과정을 연구 설계를 짜는 과정인데, 이때 선행 연구에 대한 그들이 건드렸던 변인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지도교수랑 같이 앉아가지고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의적으로 뭘 집어넣을지도 한번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 거치게 됩니다. 5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5번째 단계로 연구 과서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서 변인을 주물럭거리고 관련된 그 논문들을 여러 편 읽고 나의 어떤 독창적 아이디어도 접목시키고 해서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 가설을 추론하게 된다. 예컨대 경계선 성격장애는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것이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딱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은 아시겠죠? 경계선 성격장애 50명, 아닌 사람 50명 갖다 놓고 뭘 측정해야 돼요? 사고 방식을 측정하면 되죠. 그래서 정말 두 집단이 차이가 나는지, 경계선 성격장애가 입법적 사고를 더 많이 쓰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퇴 후에 부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24시간 같이 있게 되는 것이 불화를 유발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를 할 수 있답니다. 오케이, 기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진술문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논문 한 토막으로. 개방 가설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 자료를 탐색하려고 합니다. 뭐 예비 자료를 탐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구 목적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콕 집어서 알아내고자 하는 연구 뭐죠, 이게? 연구 가설이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런 주장은 연구 가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말은. 개방 가설로 알아보려고 한다.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냥. 실시간이 된 것 같아. 너무 쉬우니까 답을 못 하시는 거죠? 연구 가설이 없는 경우에 없는. 그렇죠? 경계선 성격장애가 이분법적 사고를 더 많이 한다. 연구 가설이 있는 거야. 그런데 경계선 성격장애의 사고방식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연구 가설 없죠? 맞는지 안 맞는지 대조해 볼 그 예측이 없잖아. 그게 연구 가설이라고. 그래서 연구 가설이 없는 것이고요. 이게 없다에 해당되고, 그런데 이 연구 가설 없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연구자 자신의 사고가 맞는지 확인해 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가설이 확인되면 뭐가 돼요? 가설이. 불완전한 가설이 결과를 모아서, 입증을 받아서 확정이 되고, 다른 인간도 또 해봤더니 또 이렇게 나와. 그럼 가설이 이론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가설이 정설로 바뀌고, 정설 이꼬르 이론인 거고, 그러면 그 이론이 유통되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이 한 연구가 다른 심리학과 강의실에서 이렇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는 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열심히 연구 진행 절차 말씀드렸는데 이게 1번부터 그죠? 관심 분야, 연구 문제, 연구 가설, 그 다음에 연구를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설계하고 가설 검증하고 해석과 논의하는 것까지 가는데 이게 그대로 사실 논문 목차로 옮겨진다 이거예요. 이런 작업을 종이 위에 앉힌 것이 논문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비 단계니까 여기 생략되겠죠. 그래서 연구의 제목과 서론을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행연구 그냥 배경을 깔아준다 그러는데 이론적 배경을 깔아주는 선행연구 고찰을 하고 이런 연구 목적으로 해서 선행연구를 살펴봤더니 우리가 해야 될 연구 가설은 검증해야 될 연구 가설은 무엇이다 라는 가설이 나오게 되고요. 네 번째가 방법론 어떤 걸 쓸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어떻게 논의하는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학구적 활동을 겪어내고 그 체험의 과정을 글로 옮긴 보고서가 곧 논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드리고 이번 페이지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그래서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한 설계가 6번째 단계인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실험이나 의견조사를 할지 피험자, 그다음에 측정 도구는 주로 심리 검사나 척도들이다. 척도. 우울증을 측정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죠. 우울증을 측정할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척도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요. 여러분 뭐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척도를 구하는 게 사실 연구의 한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타당하고 신뢰로운 척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경우에 만들어내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연구 절차, 연구 설계인데 연구 설계는 제가 아까 이미 운을 띄웠습니다. 연구 설계는 변이를 주무르는 작업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내 연구의 차별성은 새롭게 도입한 변인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 여기서 눈치 빠르실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새롭게 도입된 변인이 뭘까? 사이버 대학생의 학업 동기와 학교 생활 만족도의 관계, 학습 전략 활용도의 매개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잖아. 대충 뭘까요? 새롭게 도입되는 거. 이게 공감이 안 되네, 공감이. 이 눈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지. 눈치를 보면은 학업 동기하고 학교 생활 만족도는 연구가 이미 있나 봐. 이 사람은 여기서 이 학업 동기가 학교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릴레이 센터가 중간 다리가 학습 전략 활용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동기가 높다고 학교 생활 만족도가 다 높은 게 아니다. 자, 동기가 높고 어떤 사람? 동기가 높고 학습 전략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새롭게 추가된 변형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안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7번째 단계는 자료 수집해서요. 실용과제나 척도, 대학생 50명, 일반인 60명 이렇게 피험자를 정해서요. 척도를 실시하거나 실용과제를 시켜요. 그래서 자료를 얻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마스터하려는 통계를 통해서 결과를 처리해서 내가 애초에 세운 연구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8번째로는 연구가설 검증 결과에 대해서 해석과 논의를 한다.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은, 주로 이제 그 결과에서 나온 것을 해석해주고 의미부여를 하는 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사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후 연구의 방향이라든지, 내 연구의 한계점이라든지 등을 밝히는 게 논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